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8일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았어요. 다시 만난 세계? 그러네, 다시 만날 세계. 다시 만날 세계.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주변에 좀 여론 좀 어떠세요? 주말 사이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가족분들도 만나면 좀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일단 보수가 확 결집하고 있고 붙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 예, 왜냐하면 이제 갤럽 조사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서는 이게 아주 뭐 정치가 산수는 아닙니다만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1% 포인트로 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써는 걸로 이제 물론 이게 그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샌가 약간 내란종식 프레임 이런 부분이 좀 흐릿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대선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보층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이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 내지는 그 부분이 뭐 좀 더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왔다라는 평가인 거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잘한 거는 없는데 근데 계속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게 대한민국 구도를 놓고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후보들이 5명이었기 때문에 나눠진 부분이 있는 것이지 사실 양자로 붙었을 때는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내란 진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할 때 100m만 뛰어야지 하고 뛰면은 기록이 안 나오는데 150m 뛴다는 마음으로 뛰었을 때는 최고 기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신기록이다. 세계 신기록이다. 그 마음으로 금메달이 아닙니다. 드림연구소 오늘 세계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잠 못 드는 밤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진짜 우리 국민들이 좀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나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현장 취재 다녀보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시끄러운 거 싫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나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늘 저희 취재 편의점 응원해 주시는 저희 광고주 분들 이 광고 소개하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시민들을 위한 상품인 것 같아요. 더 한방울 자멘젤입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 있으시죠? 제가 요새 그런데 제가 갱년기입니다. 하루 종일 몸도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더 한방울 자멘젤을 추천드립니다. 상추 먹으면 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락투신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멘젤에는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보다 124배에 많은 흑화랑 상추 추출액이 무려 55%나 들어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타트체리, 캐모마일, 블루베리 같은 숙면에 좋은 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 비건 인증 제품이고요. 햇섭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십니다. 재구매율이 50%가 넘고 구매 후 확실히 다르다라는 후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제품 후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멘젤 2-3개월분 구매하시면 쌍화탕 10배 농축 쌍화비담 10환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도 이거 가끔 몸 안 좋을 때 먹는데 쌍화비담은 정말 좋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구매는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 또는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한데요.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매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꼭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광고는 셀티아이입니다. 요새 요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셀티아이 유산균 좋은 건 뭐
더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 셀로닉스가 연구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은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모두 냉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보호 포장으로 먹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유산균인데요. 셀로닉스 집계 기준 2024년 1년간 무려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구매를 하셨네요. 올 3월 기준으로 네이버 리뷰 평점 4.9점 받은 대한민국의 대표 유산균이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셀티아이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 요 상품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딱 맞춰가지고 연령에 맞게 유산균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기들, 어린이, 학생, 성인 50대 이상 그리고 임산부까지 연령에 맞게 제품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화장실이 즐겁게 변한 찐 후기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화장실 타임을 즐겁게 바꿔드리겠다라고 유산균 건강 기능식품 전문 기업 셀로닉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키우시는 분들 또 이제 그 대개 어르신 분들 계시는데 이 장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셀티아이를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속보 들어온 걸 확인하니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법관 회의가 왜 열렸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출석을 했네요. 상당히 많은 출석률이다. 이렇게 높은 출석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장윤 변호사님? 그러니까 월요일에 기본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잘 하진 않아요. 이제 윤석열 씨 재판은 이제 월요일로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일반 재판은 거의 수목, 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개의 요건이 5분의 1입니다. 이 전체 법관들의 이 구성원의 5분의 1. 그런데 5분의 1을 이걸 연장을 해가지고 한 명 차로 이제 겨우 좀 그 요건을 맞췄다는 부분.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법관 내부 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너무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건 분립이고 그리고 대법원은 제가 그냥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대법원의 위상이었어요. 야, 이게 진짜 여기에서는 법보다도 더 체감이 되게끔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건데 판례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이례적인 걸 넘어서 사법불신을 대법원이 자초했다라는 문제의식.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대선 임박했다라는 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법원이 아주 구체적인 입장을 낼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심 그리고 처음에 문제의식을 좀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뭐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윤석열 내란에 관한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국민적 실망을 안겨줬다라는 게 사실 이 법관대표 회의의 소집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법관들이 법률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종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신뢰에 대한 노력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 지기현 재판장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문을 바꿔서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해서 지금 이제 불구속 재판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일단 국민들은 너무나도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특혜들을
제공해 줬습니까? 네. 거기에 연장선에서 최근에 그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 사법부가 초래한 이 위신의 하락,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아주 졸속으로, 그리고 그 졸속도 넘어서서 사실상 5월 15일에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을 갖다가 기일을 잡아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야 이제 뭐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좀 유의미한 반성과 성찰에 관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법관들이 이거를 왜 하자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졸속 재판에 대해서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사법 쿠데타라는 비난과 비판을 국민들로 받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서 내부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되면서 쟁점이 이제 그 흐트러지면서 그냥 하나만한 소리의 결론이 나온다면 저는 그 이후에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후에 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게 그 원포인트로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전체가 다 비슷한 인식을 맞아요. 갖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사법부가 이 대선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전원합의체 하루 만에 넘기고 합니까? 이게 아마 소부에서는 그냥 기각될 것 같으니까 상고가 네. 그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자기록화돼 있으니까 원래 형사는 전자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일부 기록은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기록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원래 우리 안 봐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을. 네. 아니요, 저희가 재판을 하면요 정말 작은 사건이어도 그 사람 그 의뢰인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시간 비용 때문에 저는 승소했는데도 투병하시는 분도 봤어요. 의뢰인 중에 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그만큼 위탁하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 봐달라고. 이게 모든 사건이 저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사 사건은요 저희가 체감한 거 너무 많은 비율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들여다보지도 않겠다. 이거는 상고의 요건도 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고 태반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잘라버립니다. 형사는 이게 인신의 어떤 구속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거의 제대로 들여다봤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재판 많은 정말 당사자들이 만나는 건 하급심에 계신 판사님들이에요.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 서비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임 법관들한테 임명장 중에서 당신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항상 염두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해야지만 그 권한이 유지된다는 걸 국민 앞에서 계속 지속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법원 그런다고 인상받지 못해요. 특히 대법원 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말의 어떤 반성의 성찰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거는 대단히 좀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두 부분인데 네. 사실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네. 정치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법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 논란이 되다 보니까 법관의 독립까지 지금 추가를 해서 오늘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뒤섞이면 안 돼요. 재판의 공정을 논하려고 하면은 법관의 독립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법관의 독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의 어떤 신뢰, 어떤 스스로가 독립성을 요구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들을 스스로 입증해줘야 되는데 룸살롱 접대받는 법관. 그런 법관의 독립성까지 우리가 유지해주면서 독립적으로 은밀하게 접대받을 권한까지 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네. 과거에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먼지를 청소하면 먼지에 대한 독립 침해냐,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법부가 네. 법관 독립이라는 그 신성한 가치, 헌법의 가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마치 지기현 재판장의 일탈이나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단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스스로 덮어버리고 스스로 자정을 포기하면서
주구장창 이걸 사법 독립을 흔든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국민들이 더 동의하기 어렵고 네. 더 적극적인 사법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공정과 법관의 독립 두 가지를 다 다룬다고 하니까 네. 다루는 거는 뭐 사법부의 자유겠지만은 여기서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면은 전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 저는 곧 다가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네, 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그 다음에 대법관 100명 증언 법안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법관 30명 증언 법안은요 독재 직행 법안 당장 모두 철회하십시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1분 전에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 법을 철회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에 대해서 철회는 했어요. 일단은 뭐 네네. 개별 의원이 이제 주장한 법안이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그렇죠. 후보의 판단인데요. 본인은 네. 이런 생각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이제 박범계 의원의 그 개정안을 봤더니요. 법원조직법 개정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건 법조인이어야 되고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을 법률 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입법례가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대법관이 15명이에요. 네.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학자, 이제 법학자.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법조인이. 그리고 외교관 출신. 그리고 행정 쪽.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여러 사회 다층된 분야를 다루는데 배심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 비슷한 취지예요. 이제 집단 지성이나 이제 법조에만 이제 함몰되지 않은 시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그게 안착돼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는 한동훈 정말 정치할 때 이런 어법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김어준 씨가 대법관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김어준 네. 뭐 대법관 만들려는 법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 문헌을 봐도 개정안을 보더라도 법률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그럼 법조 전문 기자는 어떠냐 뭐 이렇게까지 묻는 것까지는 제가 나쁘다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좀 무르익지 않은 논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했을 네. 때 사람들이 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에 달린 이거 그래도 20년 이상 법조 뭐 변호사라도 한 사람들한테 받고 싶다라는 게 어쨌든 심정인데 뭐 교수 뭐 이런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거 혹시 대선 앞두고 뭔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거 아니야라는 오독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선 조금 신중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철회한 건 결과적으로 정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100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현직에 법원에 계셨던 분들이 문제의식에 지금 차관급입니다. 고등 부장이. 그리고 네. 대법관들이 이제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명으로 늘게 되면 이제 예산 그리고 그 지원, 의전 뭐 이런 거부터 상당히 네. 현실화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30명 안팎.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게 무슨 독재로 직행하는 법입니까? 본인 송사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본인 관련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본인은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정치인으로서 전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선 이제 국민의힘은 제발 벗어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국민들께 뭐 윤여준 전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너무 속도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고 넘어가는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이 사법개혁의 그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의 이 사법기득권이라는 것에 우리가 민낯을 다 봤고요. 이 개혁의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기득권 깰 수가 없다라는 네. 게 일단 대전제인데 저는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우리가 봤고요. 보통 법조에서는 대법관을 임용할 때 뭐 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데 항상 비서울대라는 말을 써요. 네. 얼마나 서울대 출신들이 많으면은 비서울대 몫으로 그래서 비서울대 몫으로 뭐 채택된 학교들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네. 한양대 출신 대법관 나오면요. 한양대 역 앞에서부터 플랜카드를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대에서는 너무 많은 일이고 너무 서울대 독식이 크다 보니까 이게 비서울대라는 말을 써요. 거기에는 스카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비서울대 대법관 그동안 법조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법 위에서 장난질을 했던 부분들을 더 알려야 될 시간에
무르익지 않은 논의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심지어 철회까지 한다? 전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전 이거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개혁의 동력을 이게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거의 최초로 찾아온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법개혁의 절호의 기회인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럼 지금 이거는 동력을 깎아먹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고 아주 정밀한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적 절대 다수의 동의를 가지고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에 척결했다시피 아주 정강석화처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시작에 와 있고 아직 대선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설익은 안을 냈다가 철회하는 이 모습은 오히려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같은 그런 그 사법개혁의 진정성이 1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보수 언론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때리기 좋겠습니까? 그럼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돌이표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이 개혁의 찬스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직생의 각오로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최소 한 세대 이상 이제 90년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법원개혁, 그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조금씩 진전됐지만 여전히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검찰을 보듯이 여전히 상당히 이제 해야 될 그 개혁 과제들이 많은 상황인 건데, 전 박범계 의원이 이제 하나의 안을 올렸는데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언론이 세게 보도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걸 하려고 해라고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걸면서. 그냥 물론 이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기도 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후에 사법개혁 논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언론이 그 길을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은 안 생겼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제 말씀이 어떻게 막 이렇게. 근데 제 말씀이 그 언론의 왜곡과 편파와 그 소위 말해서 말장난들을 언론이 만드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죠. 늘 언론도 그 자리에서 늘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을 편들어주지 않았나요? 이게 오늘에 와서 언론이 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단 말입니다. 원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전략 전술을 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치하고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촘촘하고 더 많은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동의를 끌어오는 과정에 응집력을 가지고 딱 집권했을 때 그냥 정광석화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선이 8일 앞둔 시점에 대법관 증원 100명 안에 대해서 또 철회를 한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데는 이거 상당한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매우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안을 지금 설있게 낼 게 아니라 내부에서 확고부동한 안을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대국민 설득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관을 비서울대 대법관이라고 한다니까요. 비서울대 몫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대 법대에 치중된 이 법조의 그 서로의 그 짬짬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해악들만 정리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도 저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방향을 아주 정밀하게 내부 동의부터 확실하게 하고요. 저는 정광석화처럼 정권 바뀌고 나면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개혁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저는 좀 미숙한 태도는 정말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면 사회 대개혁과 관련돼서 해야 될 개혁 과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언론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 쉽진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개혁 과제가 저는 언론개혁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얹자면은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검찰개혁에 사법개혁까지 하나 더 포함해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 사실은 반정치 개혁이에요. 반정치 청산.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또 이용하는 반정치 정치인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너무 멀고 사실은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쉬웠으면은 그동안에 정권 잡았을 때 다 했겠죠. 이렇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좀 대선까지도 참 힘들게 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저는 결코 쉽게 보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라는 거를 염두에
인도하고 전광석화 같은 확실한 개혁. 전 그게 지금 이 광장에 나왔던 응원봉을 들었던 우리 그 국민주권 시대의 시민들, 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 아니냐. 전 그거 이번에 못 해내면은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그렇죠. 해내야 된다고 그러면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퇴행되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 굉장히 소중한 언론, 대한 언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팩트 체킹 해드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중요한 관점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참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10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이제 대법관 14명이서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맞아요. 장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급을 좀 낮추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나오죠. 그 얘기가 특권을 좀 낮추고 평범하게 자기 직업 네. 윤리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대법관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너무 높은 법대위에서 네, 네. 무슨 신의 경지에서 맞아요.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맞습니다. 문제의식 때문에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네. 그리고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44,000 일도 늘려야 건이요. 되고 사람도 늘려야 되고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냐 이런 차원 왜냐면 지금 아니겠습니까? 14명밖에 되지 않아요. 한 해 쏟아지는 이게 민형사가 같이 몰리잖아요. 네. 행정까지 뭐 특허까지 다 같이 몰립니다. 44,000건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4명 중에 한 명의 대법관은요. 법원 행정처 업무를 맡아야 돼서 재판에선 배제가 돼요. 행정 업무만 전담하라고. 대법원장도 소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대법원 이 내규를 보면요. 전원 합의체가 당연하지만 원칙이에요. 모든 대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소부를 나누는 거예요. 14명 중에서 2명 빼니까 12명이 남습니다. 4명씩 소부 3개에서 네.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봅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이 페이퍼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쟁점 그리고 뭐 결론. 그럼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대법관에 있는 하급심 판사들 지원 나온 사람들한테 받지 그 연구관들한테 재판 받지 국민들이 대법관한테 왜 재판을 받습니까? 그런데 왜 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이슈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고법원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소액 사건은 별도로 하고 아니 그거는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차등을 둬서 돈에 따라서 이거 맞아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밖에는 답이 없는 거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급이나 그리고 그 구성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정말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네, 네, 있는데 네. 사법개혁이 지금 뭐 대법관 몇 명 늘리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맞아요. 저는 본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세 가지의 화두를 제가 던지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첫 번째가 대법관 증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 증언에 대한 논리, 그 증언에 대한 대국민 설득, 지지 확보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 14명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소수 독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법관 다양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비서울대 몫으로 지칭되는 그 대법관 임용 구조 14명 중에 13명은 서울대법대가 다 하고 나머지 한 자리만 뭐 고대부터 한양대, 연대 뭐 다 나눠서 하는 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 구조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벌주의. 힘들죠. 그러니까 대법관 다양화 반드시 필요하고 저 국민들이 거의 95% 동의한다고 봐요. 네. 이거 잘 설명만 하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판 헌법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도 삼심제를 취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사실상 2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네. 이거 헌법재판소 법만 개정하면 될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 재판 헌법 소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추가적으로 세 개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 더 이제 세 가지 추가로 필요한 거는 대법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법관들을 포함한 제가 볼 때는 한 고등부장 판사 이상급의 판사들은 저는 정계의 선출직 예를 들어 피선거권 전 제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들도 검사장 이상들은 전 선출직으로 못 나오도록 5년에서 10년 정도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저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고위 법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에 대한 처우는 저는 좀 올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시에 일정 직급 이상이 된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면
전 변호사 자격을 저는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정관예우와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들도 한 번 자격증 취득하면 영원히 그걸 우려먹어요.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물며 운전면허를 따도 10년 내지 20년마다 우리가 갱신을 하잖아요. 네. 10년 주기로. 변호사 자격은 그런 갱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법개혁의 한 틀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저도 변호사입니다만은 자격증에 대한 갱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 세 가지를 저는 추가적으로도 화두를 던지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대법관 증원, 대법관 다양화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도입은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뒤에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논의해 볼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주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집중 토의가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부터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집단지성에 힘을 좀 발휘를 해서 논의를 모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법개혁은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해요. 저도 맞아요. 법조계 안에서 활동하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30년 됐다니까. 이거 안 바꾸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기득권 카르텔 안에 사실상 법조가 있죠. 예, 예. 법조가 한 예? 있는 정도가 아니죠. 있는 정도가 아니 거의 뭐 법조가 거의 다 모든 판을 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깨려면 진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적 총의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 5차 공판이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정선거 영화 왜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고 지지자들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갔어요. 부정선거 영화까지 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네. 윤석열 씨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면당했고 내란 수괴로 사실은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 지기현 재판장의 이상한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을 활보하면서 지금 불구속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장면만 봐도 국민들이 혈압이 오르는 건 당연하고요. 동시에 지금 윤석열 씨는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면요. 지금도 아마 사람들 많이 불러서 저녁 먹고 술 먹고 전화 돌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버릇 누구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8일 남은 이 시점까지도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파면당한 내란 수괴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영화도 보러 가고 오늘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뭐 웃음을 띠고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네. 아마 국민의힘이 더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윤석열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면서 그 윤석열의 덫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이 시작한 그 쥐약 먹었다고 표현했던 보수 뽀개기 운동이 지금도 계속 유지 발전되고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보수 뽀개기 운동에. 보수 포개기 운동. 아니 그런데 이제 다 떠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비화폰, 지금 그 통화 내역 같은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검찰 이제 수사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거고 그리고 노상원이 사실상 윤석열의 책사였나 네, 포고령도 직접 작성했나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저렇게 법원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만 내심은 상당히 저런 쫄아 있지 않을까. 저런 스타일이요.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뭐 포효하듯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 내면이 대단히 전 허약하다고 생각해요. 내면이 허약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법정을 사실상 난동판으로 만들면서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말하는 거는 쫄아서 그런 거지. 본인이 정정당당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이고 오히려 시민한테 군인이 맞았다는 해괴한 논리를 왜 개발해서 이야기합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겁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겁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존재가 잊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이 지금 없습니까? 있죠.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석될 줄은 알 거예요. 이게 내가 부정선거.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라고 써 있어요. 제목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어떻게든 계속 가져가는 행보를 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려워지건 말건 그거는 본인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뭐라고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안 지켜주겠다는 이른바 한동훈계에서는 빨리 구속해라. 왜 잡아들이지 않고 뭘 하는 거냐? 왜 수개를 두 발로 저벅저벅 걸게 하냐? 이게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요. 이 양쪽으로 찢어져서 지금 대선 어떻게든 치러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대선 끝나는 즉시 이 당 존속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결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지금 좋은 게 좋다고 네. 그냥 억지로 붙어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거의 공중분해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붙어 있는 것도 맞고 사실상 본질을 보면 하이에나 떼들이 연상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그 남은 고기 덩어리 조각을 서로 먹겠다고 막 하이에나들은 막 30명이 이렇게 30마리가 달려들잖아요. 네. 전 지금 국민의힘 보면 거의 권력의 하이에나 떼들 아니냐.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 간판을 같이 임시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책임론을 두고 뭐 백서를 쓰느냐 마느냐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아마 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한 내용과 거의 사실상 분당에 가까운 저는 그런 좀 분열이 전 네.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영화에 대해서 12개 항목으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반박했고요. 근데 저는 방영금지 가처분 이런 건 또 중선관위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 끝나자마자 아멘 소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부정선거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재판에서도 오늘도 이제 주요 쟁점들이 다뤄지게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동아일보에서 재밌는 단독 기사를 하나 썼는데.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선물 샤넬백. 봤어요. 예, 보셨죠? 네. 이게 가방값이 막 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취임 전에는 2020년도에는 80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1,104만 원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1,27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678만 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도합 합치면 2,700만 원 정도 되는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네. 정말 수사할 게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런 고가의 뭐 명품백이라든지 또 고가의 물품들을 받은 거는 뭐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재형 목사께서 찍었던 몰래카메라에도 나오면서도 뒤에 듀티프리 쇼핑백이 있었던 거 우리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성배 씨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유착, 뭐 종교 단체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김건희 쪽에서 넘어갔다라고 보는 또 관봉도 존재가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건 정말 이제 우리가 대선을 지금 8일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목마릅니다. 빠르게 이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수사도 지금 뭐 최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조상원 4차장이 뭐 사표도 쓰고 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가 지금 정상이 아니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 빠르게 정말 특검 도입을 가장 1순위로 해서 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김건희 이슈 저는 다 모아서 수사를 한 1년 안에는 빠르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지금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지체되면 증거인멸이나 더 소멸되는 것들이 많아서 전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저는 수사를 좀 강도 높게 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김건희 소환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소환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환은 불가피해요. 선거 끝나자마자 아마 네. 대선이 진짜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김건희를 소환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얼마나 졸렬합니까? 그리고 졸렬한 걸 뇌물을 먹이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임 전에 8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받고 취임 후에 12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습니까? 그리고 제가 입회했을 때 엄청 베테랑 수사관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좀 새기고 있는데 진실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건진 이 네. 해명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말까지 딱 들통이 났어요. 네. 처음에는 가방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본인이 어디에 넘기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경옥 씨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개의 가방을 하나는 100만 원 윗돈을 주고 하나는 200만 원 웃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는 뭐 샤넬백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갖고 있는 하면 아주 그 스탠다드한 걸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저 비싼 거 1200만 원짜리 네, 그거 네, 검은색. 그러니까 추정은 그런 거예요. 받았어. 그런데 받은 걸 그대로 들고 다니기도 좀 부끄럽고 네. 이미 있어.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선물 주면 선물 교환증 넣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라고 시켰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건진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버렸다가 그게 아니고요. 유경옥 씨한테 제가 개인 심부름 내 돈까지 줘가면서 네. 젊은 사람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은신처를 많이 옮기다 보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복잡하고 이례적이에요. 이게 통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받았어. 왜냐하면 이 통일교 2인자가 JTBC 보도 내용 중에는 문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합니다. 네. 라고 하는 게 보도까지 그렇죠. 됐어요. 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지금 가방 밖으로 갔다는 사람 누굽니까? 커바나 컨텐츠 때부터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실로 본인이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중에 나머지 다른 한 명은 그 당시에 건진이랑 엄청 전화도 많이 해요. 다른 비서관은. 네. 그래서 문고리 4인방에 같이 관여된 거 아니냐. 받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지는 그대로 들고 다니는 게 좀 그래. 내지는 있어. 바꿔와. 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웃긴 게 그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한 말이 전성배 씨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교환해달라고 해서 2번 바꾼 것이다. 근데 정작 전성배 씨는 나는 잃어버렸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 걸로 바꾸라고 한 그 소중한 물건을 왜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상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관봉은 또 잘 갖고 있어요. 관봉은 또 잘 갖고 있고 그건 돈이니까. 목걸이는 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당연히 믿을 수 없죠. 그 범죄 관련된 사람들의 말을 당연히 믿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해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가법상의 뇌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우리 특가법에는 또 알선수재와 관련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딱 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특가법에는 또 특수직무유기 처벌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징역이 1년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다 덮어줬던 관계자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의 담당자들은 아마 반드시 이건 입건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창수 지검장이 사표를 쓰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여기까지 끌어올 일도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부정부패를 감싸주고 은폐해줬던 사람들까지도 저는 발본색원에서 모든 책임을 다 초강력으로 물어야 될 것이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줬습니까? 이거 정말 김건희 이슈가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취임 때부터 나와가지고 내란 때도 역시 성역이에요. 그렇죠. 역시 지금도 그 힘은 작동하고 있어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전 이 부분까지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설령 검찰이 그 최소한 한 차례는 저는 소환 조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차제에 그냥 특검으로 다 넘겨서 특수직무유기를 꼭 강조해 주십시오. 다 검찰에, 처벌받습니다. 검사들. 싹 다 처벌을 해야 특수직무유기 된다. 징역 1년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안 할까? 자기들도 이제 징계받게 생기고, 조사받게 생겼는데. 뭐 대선에서 왜 지금-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유, 설마요.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닙니다. 말씀 주신 길에 대선 얘기 잠깐 해보면, 제가 현장 취재를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약간 흔들리는 조사가 나와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장의 민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제 천안 유세를 갔었는데 이러다가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이제 이후에 대통령이 되면 잘 직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세를 직관하고 싶다.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해서 사진들 굉장히 많이 찍으시고 하십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벌어지는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관심이 뜨거운데 두 번 펼쳐진 TV 토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TV 토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처음부터 놀랐어요. 김문수 후보 그런 네.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네거티브 딱 시작을 하는데 그날 주제가 사회통합이었어요. 맞아요. 사회통합 누가 정치권이 다 같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정말 성숙한 정치인이라면 입에 담아서 그리고 그게 이번 대선의 변수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울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포문을 열더라고요. 수준을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진짜 본인들은 TV 토론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 존재감은 드러냈나요? 역공이나 받는 거예요. 당신 소방관한테 뭐라고 했냐. 관등 성명 대라고 하지 않았냐. 네. 갑질의 상징인 정치인입니다. 반성하실 줄 알아야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준석 후보는 자기는 중국 얘기만 하면 왜 혐중으로 뭐냐? 아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중국산 이런 그 재생에너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뭐 동부에인가 원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대선이에요. 중국의 원전 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공해 물질에 네. 대해서 같이 연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질문인가? 네. 일본에도 같이 가잖아요. 공기가 그렇죠. 한국에만 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 얘기를 하면은 혐중으로 민다? 아니요. 혐중을 드러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생에너지 여러 이런 그 장치 중에 중국산에는 킬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막 이래요. 네.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에선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게 킬 스위치가 중국에서 원격으로 차단을 시켜서 타국의 네. 어떤 에너지망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망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옛날에 음모론. 트럼프 진영에서 네. 했던 음모론이라고. 이 청년 정치인 외관만 청년이구나. 뭔가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정책을 이야기해야죠. 그게 없어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그것도 갈라치기와 혐오와 거짓 팩트에 근거한 정치를 이 사람 하는구나.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예.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사실 사회 문제가 우리가 나열하면 끝도 한도 없죠. 네. 예를 들면 그날 주제로는 기후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그리고 연금 뭐 네. 이런 문제부터 이제 너무 급하니까 한 건데 사실은 사법개혁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언론개혁 문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기후 없는 이준석. 네. 공약 없는 이준석. 네. 파생되는 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권영국 후보 재밌었어요. 손바닥에 민자 쓰고 나온 거. 그날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금요일 우리 토론 때 얘기를 못했네. 약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후 없는 이준석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네. 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고 모든 걸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반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문제 발굴에만 관심이 있고 문제 해결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고 해결이 없는 땡땡땡 이런 후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준비가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야를 가지고 묻고 해도 토론의 자세도 돼 있고 토론도 충분히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렸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자꾸 그 검찰과 조선일보식의 논법, 검조 논법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부분만 떼서 뭐 중국으로 친중으로 몰고 뭐 어떤 프레임으로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전 이준석 후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대처가 상당히 저는 빛났다고 보는 게 지난 1차 경제 때는 조금 당황도 하신 것도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호텔 뭐 경제학인지 뭔지 갖고 와가지고 계속 뜬금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좀 황당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사회 분야 토론 때는 오히려 역으로 대안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네. 이준석 후보의 대안은 뭐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준석 사용법을 더 많이 이렇게 확인이 돼서 네. 나온 것 같은 분위기여서 전 이제 내일이 아마 정치 분야 가장 뜨겁게 토론을 할 텐데 아마 이준석 후보는 계속 지금처럼 이 소위 말하는 분탕 토론을 가지고 할 겁니다. 또 검조 논법 갖고 와서 또 상대방을 아주 그 시비 거는 투로 그 궁지에 몰려고 자꾸 할 텐데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사용법이 다 드러났고 정치에 대해서도 역시 대안 없는 이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도 해봅니다.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말싸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책을 놓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해법을 놓고 이 방향이 옳은지 저 방향이 옳은지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연말단적인 콩할 만한 걸 가지고 너 했니 안 했니 너 틀렸잖아 너 이 말 아니잖아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아이들만도 못한 이 토론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긁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고 그걸 가지고 기성 언론들이 전파하면서 아 맞아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시 과거를 회상시켜서 이 프레임을 바꾸려는 이 내란보다 더 엄중한 사건. 그래서 뭐가 더 나쁜 거냐. 내란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까? 여전히 내란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그 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저는 합의가 있어 보인다. 현장에 다니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는 너무 한 30년 전쯤에 정치를 하신 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과거 퇴행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예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면 그냥 다 미간이 찌푸려지시니까 다 아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 그 장학 퀴즈 하면서 본인의 지식만을 뽐내려 나온 것처럼 하다 보니까 권영국 후보가 참다 못해 자기 자랑하러 나왔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기 모순이 또 발생하는 게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법조인들 정치 그만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게 기억납니다. 법조인들 정치 그만하라 할 거면 천하라 모험부터 제명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도 왜 법조인들을 문제 제기를 했느냐. 과거에만 집착하고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학기술도 모르고 매번 과거만을 탐문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정치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거의 검찰총장 내지는 대법관처럼 굴고 있어요. 과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의혹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본인이 하지 말자고 한 정치를 본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순적인 태도를 아마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적 오만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날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기일이었는 그 추도식이었는데 그날도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노무현의 길을 갔다가 자꾸 본인의 서사에 대입을 시키는 행위는 상당히 그거는 옳지 않다. 이준석의 길을 가라 이겁니다. 극단의 길 그리고 본인의 아주 단선적인 길을 가야지 자꾸 본인의 행태는 바꾸지 않으면서 어디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끌어다가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댑니까? 저 그거 옳지 않다. 근데 그런 옳지 않은 행동들이 아주 누적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지율에도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했던 천호선 대변인께서 그 장학생 관련된 팩트는 내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올린 것 이후에 이제 또 뭐 노무현 장학생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국비 장학생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명하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감추는 그러니까 그 이율배반적인 태도 그 영상이 다 돌아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완전히 그 윤석열식 수법의 화법만 쓰면서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고 입장을 확확 바꾸는 그건 뭐 한동훈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검조논법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 참 엉망진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좀 겸허하게 본인을 돌아보거나 돌아볼 능력이 안 되면 아마 정계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방금 전에 속보를 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25일 오늘이죠. 어제네요.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속보가 더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박정희 유경수 생가를 찾아서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지금 권성동 진작에 정계 은퇴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홍준표 씨도 오늘 명태균 씨가 올렸더라고요. 빨리 들어와서 경찰 조사 받으세요. 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콩가루 상황이 이제 더 가속화되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까지 세워서라도 이 당의 당권을 위한 여러 움직임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잘못을 깨닫고 성찰하는 능력이 있다면 애초에 그런 짓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김문수 후보한테 당무선권 행사해가지고 뭐 원내대표를 잘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참을 수 없는, 덮을 수 없는 내용 상태로 이제는 가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 보입니다. 뭐 내부 취재해 보면 지금의 이 오합지졸 상태가 8일 후에 해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책 보수의 종말 빨리 사서 읽어라. 읽으시고요. 사서 읽으세요. 자기들 돈 네, 써서. 네. 만약에 돈 쓰기 싫으면 제가 한 100권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오. 아니 읽으라고. 읽으라고. 그들의 운명이 근데 거기 다 나와 훌륭하네. 있으니까 예. 보수의 종말이니까요. 공짜 책 배포. 예. 돈 주고 사시는 게 좋아요. 국민의힘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